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2월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을 맡고 있다가요. 지금 학교로 와서 새내기 교감인 최효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재미있는 활동 하셨고, 또 제가 순서를 보니까 제 뒤에는 제가 너무도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의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저는 중간에 이제 약간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예, 들리는 이야기로 제가 한번 드릴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순서는 대충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적 시각에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학교의 관리자로서 혹은 교육자로서 다문화 교육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졌다면 다문화 학생 또는 다문화 교육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가로서 다문화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고 관리하실 때 어떤 점에 우리를 주안점을 두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제가 지금 시계는 정확하게 잘 안 봐서 말씀을 나중에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저희가 이제 21세기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에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미래의 사회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무슨 로봇 사회다, 흔히들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다문화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다문화적 시각과 관련이 있는 것은 2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교류만으로는 세상이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회랑 세계가 연결되는가 하는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의 가지고 있는 자료집과 동일하고요. 이제 저작권에 관련되는 사진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어떠한 행정적 절차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들으시고, 그냥 나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문화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연결 시대라는 건데, 더 이상 우리가 외국이랑 접촉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들고 비행기 표를 사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는 것만이 더 이상 연결되는 시대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초연결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웹상에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연결이 된다는 말이고요. 동시성의 시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헬레네 문명이 그리스에서 생겨서 그것이 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 때까지 몇백 명이 걸렸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서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사고의 여파가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생기면 전 세계가 동시에 코로나에 걸리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2시간 정도 후면 파리에서 그거에 대한 애도를 표하게 됩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나게 되면 3시간 후에는 한국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하고요. 전 세계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사태들이 동시간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동시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해당되는 건 아니죠. 좀 있으면은 인도는 17억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을 이겼다고 제가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중국은 이제 15억 그 정도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인도가 1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인구 절벽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인 것 같아요. 모든 선진국들을 제치고 인구 절벽이 가장 빨리 시작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랑 관계가 없지만 기후변화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는 동남아 기후야 라고 말을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가 똑같은 그 기후 형태를 얻고 있고, 어떤 산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서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맨 처음 심각하게 말씀드릴 것은 인구 절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에 관한 얘기죠.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번 이게 될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점? 자, 이 점을 인구학적에서는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데드 크로스라는 것은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이고요. 이 지점이 지나게 되면 출생량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조금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데드크로스를 이미 지났습니다. 2019년에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지금은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지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점점 어느 순간에는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관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력을 지닌 매우 객관적이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는 나이 들은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특히 OECD 그리고 G7의 국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6개 G7 국가에서는 이민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서 또 그 뒤에는 어떤 정책을 펴기 시작했냐면 외국 이민자 포용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 그래프로 보는 게 이민자에 의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민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2가지 정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외동포청을 시도를 하고 지금 설치해서 이거는 이미 이제 발의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민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이민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이민국가가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왜 재외동포청을 먼저 실시하자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의 구성을 잘 보시면 중국 동포라든가 러시아 동포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 법무부의 쿼터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부족할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재외동포들을 한국에 입국시켜서 일자리나 생산력을 상실시키는 거지 순수한 외국 시민들을 불러들인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보시면 물론 순수한 중국 학생, 러시아 학생도 있지만 뭐 고려인 학생이라든가 제중동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는 중국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러시아 학생이 점점 늘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유입,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영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이민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다문 학생들이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혈통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 국한시켜서 보면 학령 인구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학생들이 지금 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도 제가 교감돼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일은 교육과정 장학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 구하는 건지 몰랐어요. 예, 오늘도 기간제 교사 2명 구하고 왔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학생 수가 줄은 거를 예측하다 보니까 더 이상 교원도 수급이 되지 않는 거.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점점점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2067년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약 130만 명 정도 유선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벌써 제 생각에는 지금 한 5만 3만 그 정도 됐을 것 같으네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31만입니다. 다행히 30년이 지나면 저는 은퇴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와중에 다문화 학생은요, 제가 아까 아침에 보고 온 게 2011년 정도에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계획을 한번 보고 왔는데, 그때는 학교 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2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전국. 이 3만 초등학생이 한 2만 명 정도 된 것 같았고 전국이 한 3만 얼마였는데 지금 올해 경기도만 거의 5만 명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17만 명이고요. 한 10년 사이에 저희가 4배 정도 는 거죠. 자, 매우 간단한 수학을 생각해 보죠. 전체적인 모수는 점점 줄었는데
그 붐자가 점점 늘어든다면 그 비율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문화 학생이 약 3% 되고 제주도나 이런 지역은 거의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몇 년 안에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다문화 시대에 가장 선발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다문화 교육이 정말 웃겨요. 이거 일종의 분리된 보이지 않는 장벽 같은 게 있는데 그 학교에 계셔야지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바로 옆 학교만 가도 힘든지 모르십니다. 그 학교에 근무하신 교장 선생님, 학생들만 힘든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즉 다문화 학생이 점점 늘어나면 좀 있으면 5% 정도인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특수학생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1.5%입니다. 근데 1.5% 되는 특수학생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과도 존재하고 특수과장님도 존재하시고 특수교육에 대한 특별법도 따로 존재하죠. 좀 있으면 5%가 될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교장 선생님만 고민이 깊으십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10%가 되면 10%의 법칙이라고 하죠.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미 그 사람들의 본인의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할 때는 이미 저희가 대응하기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금이 매우 적기이고 여러분 교장 선생님께서 이 적기에 지금 다문화 교육에 뛰어드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잡으신 거죠. 저희가 바로 블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교육이 이런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인구 변화, 더 이상 다문화 교육은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다른 시도의 다문화 학생들이 각각 학교에 몇 명씩 들어있는지는 조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경기도는 조사해 보니까요. 경기도의 학교가 2,530개 정도 있거든요. 초중고만 따져서 유치원 빼고. 그중에서 4%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다 다문화 학생이 재학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있어. 다만 내가 모를 뿐이야 한 거죠. 그 다문화 학생이 그러면 지원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학생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아이가 한국말만 잘할 수도 있죠. 다른 거 다 빼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다가오는 다문화 학교,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 일반 학교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다문화 학생이 많은 이렇게 한국어 학급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이 소수로 있어서 한국어 학급이 당장 필요 없는 학교도 다문화 교육은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 학교에 다문화가 없는 4%의 학교네? 그 우리 학교는 다문화 교육 필요 없네. 그럴까요? 초연결 사회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은 또 한 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요즘에 제가 학교 교육청에서 일하다 보니까 학교에 오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퇴근을 5시에 할 수 있더라고요. 집에서 수많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저는 살림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저의 정신적 스승님은 백종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백종원 튜브를 보고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TVN에 보니까 백종원의 장사천재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모로코에 가서 불고기집을 여네 하고 저는 진짜 재밌고 신나게 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백종원 모로코 가서 강제 폐업이요. SNS 테러 당했다. 모로코 사람들이 백종원이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 할랄 음식을 하지 않는다. 하셔 모로코. 우리가 그저께 본 TV 프로그램인데 오늘 모로코 그 사람들이 SNS에 막 댓글을 달았어요. 백종원이 모로코를 하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았어요. 이슬람 사람들 막 이러면서 이슬람 막 이러시면서 이 정말 동시대성이죠. 지금 하는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설전을 해요. 반대로 대구의 이슬람 사람 앞에서 삼겹살 냄새를 하는데 자 여기서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좀 보이더라고요. 댓글에.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고 저 기사 서로 다른 기사죠. 여기는
모로코에 가는 그 백종원에 대한 비판이고 저쪽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런 거부 행위인데 뭐 본질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댓글은 정확하게 세 종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지. 이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지. 혹은 백종원이 모로코에 갔으면 모로코 법을 따랐어야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이런 세계의 사회에 이 문화가 다양하다는 걸 왜 모로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해해줘야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외국인인데? 그리고 저 댓글에도 가서 아니 이해를 해줘야지. 이슬람 사람인데 이슬람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존중해줘야지. 이런 분도 있었고 저는 그 두 분 다 뭐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분들이에요. 여기 가서는 아니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그 사람에 맞게 살아야지 왜 외국 사람들이 지네 문화는 그렇게 하면 지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여기선 달았는데 저기서는 아니 백종원이 걔가 뭔 잘못했다고 그래. 역시 이래서 이슬람 사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슬람 들어오면 안 돼. 이분들은 되게 이중적 잣대를 가진 거죠. 여기서는 우리나라 법에 따르라고 하고 그 나라에 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저희가 가장 문제인 분들 아닐까요? 이중적 잣대를 지는 사람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걸 보면 저희가 어떤 그 다른 나라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맨 처음 사람들은 일종의 동아주의적인 거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고 이슬람 국가에 가면 이슬람 국가를 따라야 되는 건 정말로 되게 객관적으로 동아주의가 완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동아주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문화가 있는데 다 이해해줘야지 외국인인데 이런 분들은 일종의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이죠. 근데 마지막 분들은 약간 국수주의적 관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내 나라가 최고야. 우리 백종원 님이 최고야. 약간 그러신 분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그러한 이중적 잣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일반 사람이라도 다문화 교육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어떠한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세계화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블랙핑크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아이돌에 매우 빠졌어요. 뉴진스와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요즘 계속 저녁 때 유튜브를 봤더니 인기 급상승 동영상 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코첼라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미국에서 하는 가장 큰 야외 음악 축제인데 그거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헤드라이너라고 해서 그 공연의 가장 비싸고 대표적인 연주 뭐 가수로 블랙핑크가 뽑혔대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전 세계 대상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하면서 공연을 1시간 정도 했는데 동시에 본 사람이 2억 명이었대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여러분이 가르치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언젠가는 전 세계에 저렇게 무대했을 텐데 전 세계에 저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그 아이들한테 문화 다양성의 교육을 안 시키고 걔한테 인종편견적 이런 교육을 시키게 우리가 해야 되나? 그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나중에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로봇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외국 학생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한 50년 정도 지나면 로봇에 대한 로봇권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로봇 노동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성이라든가 인권의 개념들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면 다문화라든가 문화 다양성의 개념이 단순히 사람들한테만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한 명도 없더라도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교원들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다문화 교육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되나? 다문화 시민으로서 태도를 가져야 되나? 아니면 둘 다 가져야 되나?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는 항상 의문점이 있었어요. 제 왜 의문점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들한테 6학년한테서 꼭 물어보잖아요. 니네 소인수분해 배웠어? 하고 첫 번째
수학 시간에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기억 안 나는데요? 항상 그러죠. 그럼 저도 항상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육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교육의 효과라는 게 있을까? 그냥 내 만족을, 교육자로서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설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우선은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 아니면 우리 한국학급에 들어오는 그 외국 학생? 아니면 저희 교장 선생님들은 관리자시니까 한국어학급 담임 맡을 그 선생님? 누구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지? 관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서부터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차별은 타고나는 걸까? 학습되는 걸까? 그러니까 반대인 거잖아요. 애들은 차별이 엄청 심한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차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아이들은 정말 공평한 시각을 타고 태어났는데 점점 자라면서 차별이라는 걸 학습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4년마다 한 번씩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조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조사한 거는 2021년에 조사한 내용을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5,000명의 성인들과 3,000명의 성인들과 5,0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4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실제로 발표된 거는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실제로 발표된 거는 작년이죠. 2018년에도 한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2018년은 코로나 바로 직전이고 2021년은 코로나가 한참일 때죠.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 둘 중에 이게 답이 있네요. 진한 게 성인이고요. 옅은 게 청소년이에요. 보시면 청소년은 코로나 시기에도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인은 우선 일반적으로 청소년보다도 수용성 자체가 낮고 코로나지면서 다문화 감성도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72점인데 성인들은 52점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더 수용성이 낮아져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더 재밌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에는 다문화 수용성이 올라가요.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으로 가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다문화 수용성이 뚝 떨어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의무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교육을 정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고등학교가 더 초등학생, 중학생보다는 교육을 더 많이 받는 시기인데 다문화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럼 다문화 교육이 쓸모가 없다는 건가? 아니죠. 이것도 같이 조사를 했어요. 다문화 교육에 참여를 한 사람들과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용성을 했더니 정말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다행이게도 다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수용성이 훨씬 높았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맞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문화 교육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계시다라는 증빙이 되죠. 도대체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무슨 일을 겪는 걸까요? 사회에서 왜 다문화 수용성이 갑자기 이렇게 높았던, 이게 예를 들어서 40점이 됐다가 50점으로 약간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70 몇 점 되는 애들이 왜 50점으로 떨어지는 걸까? 사회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학습화가. 그리고 그래서 전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인 동시에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이중전 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겠죠. 우리 선생님이 저를 다문화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교육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다문화 교육자신데 다문화 시민은 아니신 거예요. 어른으로서는. 그래서 가르치는 건 얘들아 우리 다문화 학생들 오면 친하게 지내야 되고 평등 없이 대해야 되고 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저도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다문화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 우리 학교에 학부모님들 계시고 교사들 계시잖아요. 뭐가 더 효과적이냐면 성인들한테는 직접 활동이 더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다문화 문화 축제를 여신다던가 아니면 다문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과 함께 연계해서 어떤 체험 활동을 하신다는 게 성인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그거에 대한 지표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랑 다문화 활동에 참여했을 때 그 성적을 보니까 다문화 활동에 참여했을 때 수용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한국어학급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의욕이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실제로 그 코로나 시기가 심각했던 초기에 중국 학생들이 많았던 한국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병가를 낸 걸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전화 받았냐면 왜 네가 중국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코로나를 퍼뜨리냐라고 일반 학부모님이 그 선생님한테 전화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화를 몇 번 받다가 병가를 내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그리고는 뭐 다시 일주일에 수술이고 이렇게 나오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붙잡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학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처를 받았다. 저도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감은 못해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가장 상처받은 경험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본인 학교에 다문화 학생, 외국 학생이 이사를 왔는데 그 아이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거를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단어가 잊혀지지 않아요. 왜 우리 학교에 외국인 던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어린아이가 왜 물건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전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선생님한테는 좋게 끊고 얘기를 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게 어른으로서는 저희가 아무리 관리자고 또 교육자지만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다문화 학생들 또는 다문화 외국인 학생들, 다문화 교육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시각의 전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생각일까? 그렇지 않은 생각일까를 지금 잠깐 테스트해보는 거를 매우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사이에 생각이 막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가장 뜨끔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내가 거의 7년, 8년을 다문화 교육을 했으니 난 되게 공정한 사람이겠군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교 현장에 나와보고 또 다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되게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문화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들은 양심에 따라서 산다고 저희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세요. 학교에서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종족이 교사래. 어쩔 수 없죠. 내가 신호등 지켜야지 우리 반 애들한테 신호등을 지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저는 학교에서 직접 얼마 전에 겪은 얘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랑 밖에 나가서 문화 연수 좀 한번 해봐요. 그러고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연구부장님한테, 다 한꺼번에 나가면 힘드니까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제 5월달은 누가 나가고 그거 한번 짜보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옆에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넘겼어요. 저도 이제 병아리 교감이라 왜 짜보세요 그러고 넘겼는데 이제 연구부장님이 다 짜가지고 이제 행정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실무사님이 저희는 안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구부장님도 이제 선생님들 다 짜고 있는데 심지어 행정실장님이 짜고 계셨거든요. 근데 학교 교무실에 있는 실무사님은 아무도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연구부장님이 잘못되신 게 아니라 생각조차 못 하셨던 거예요. 연구부장님은 교사들만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구부장님의 잘못일까요? 이게 그냥 평소에 생긴 그런
그 사고가 거기로 넘어가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선량한 차별주의자인 거죠. 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들. 자, 그러면 한번 인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건 제가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이것도 편향적 사고인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받은 소수나 약자들은 차별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별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흑인들도 차별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소수라고 해서 항상 약자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차별에 대한 교육은 다 해야 돼요.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너는 차별받는 소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한국인처럼 똑같이 차별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차별교육은 어느 한 집단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만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젝트예요. 안젤리카 다스라는 여자 사진 작가인데 이분이 하는 작업은 매우 단순해요. 모든 사람의 사진을 찍는 작업인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인종은 어떻게 나뉘죠? 혹시 인종의 종류 조금 말씀해 주실 분? 인종. 되게 그냥 우리가 대충 말하면 대충 뭐라고 말씀하세요? 흑인, 백인, 황인종. 그거가 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죠? 피부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죠. 안젤리카 다스는 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갖고 어디를 하냐면 코끝에 픽셀을 하나 찍어요. 그래가지고 팬톤이라고 아세요? 색채 회사? 그 색깔이 팬톤의 색채 회사 색깔로 어떤 기호인지 분석을 해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조그만한 글씨 보이시죠? 그 조그만한 글씨가 팬톤의 색채고 배경색이 저 사람의 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약간 본인이 흑인 혈통이 섞인 백인이에요. 그래서 인종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로 탐구를 한 건데 이분의 이런 프로젝트가 사진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흑인, 백인, 황인종. 어둡고 가장 밝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인종들 이렇게 세 개만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황인, 백인, 흑인인데요. 세 사람의 피부색이 똑같아요. 팬톤으로 따져보면. 이거를 보면 느끼는 게 저는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넌 흑인, 넌 백인, 너는 황인인데 세 사람의 피부색이 완전히 똑같아요. 다음 볼까요? 이거는 이쪽은 흑인이고 이쪽은 백인인데 누구 피부색이 더 어두운가요? 백인의 피부색이 훨씬 더 어두워요. 우리가 색깔로만 인종을 나누는 게 바람직할 건가요? 다음 볼까요? 여기는 같은 백인이에요. 근데 피부색이 어떤가요? 아주 하얀 사람, 분홍인 사람, 어두운 사람, 그 다음에 누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본다면 뭐냐면 모든 사람의 피부색은 다 달라요. 저 요즘에 제일 뭐 했냐면 퍼스널 컬러 테스트 받았거든요. 저는 여름 쿨톤이래요. 여러분도 다 피부색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시면 여기에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존재할 확률도 매우 적어요. 모든 사람이 피부색이 다 다르다면 그 사람을 인종이라는 카테고리로 넣는 게 맞을까요? 우린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문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걔를 꼭 지원해줘야 하나 싶어. 애가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 얘기를 저는 그 시청이랑 같이 일하면서 시청 사회복지사님한테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저한테 뼈 때리는 소리 했어요. 자기가 그 가난하신 분 많이 도와주고 시초생활수급자 약자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모든 약자가 착한 건 아니에요. 우린 흔히 생각하죠. 강자는 뭔가 악할 것 같고 약한 사람은 다 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하고 가난하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착한 사람만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문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성실하게 잘 다니고 예쁘고 귀여운 다문학생만 지원받고 얘는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이런 데니까 굳이 지원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격이 지원의 자격은 아니에요. 그 아이의 학습 조건, 태도가 그 아이가 지원받을 자격인 거지 성격은 자격이 아니에요. 반대로 입학 조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자, 학교가 학생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맨날 와갖고 애 두드러 패고 옆에 있는 애 긁고 학폭 일으키고 이런 애들 1학년 때 얘 초등학교 때 엄청 유명한 애래. 얘 우리 학교 왔어. 그럴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얘 우리 학교 안 받습니다. 저희는 학폭에 민감하기 때문에 학폭에 기본 생활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저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어떤 아이 기초학력이 매우 떨어져요. 가나다라도 못 읽는데요. 답답은 하죠. 걔 보면 한숨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걔를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안 받나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거부감도 속상하기는 하시지만 거부감은 안 일으키세요. 그런데 왜 한국어 못하면 학교 못 들어와요? 진짜로 3개월 가르쳐도 곱셈 못하는 애도 우리 학교에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애들 치고받고 때리는 애도 학교 너무 자연스러워 듣고 걔네들 학교에 앉아있고 어머님도 와가지고 어머니 감목 듣고 때려도 그 학교에서 의무교육관에서 못 쫓아내는데 그 아이는 딱 한 가지 한국어 못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학교를 못 들어올까요? 우리는 그 아이한테 입학적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 교육을 하면서 제 생각이 한 4단계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타자화였어요. 저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으로 큰 사람입니다. 저 맨 처음에 혁신학교 만들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장학사로 들어갔는데 안산에 들어갔던 이유 하나만으로 제 다문화 업무를 맡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다문화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다문화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이랑 저랑 똑같이 3월 1일자로 안산에 발령받았는데 교육장님이 다음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안산에 다문화가 몇 명이야? 속으로 생각했죠. 교육장님이나 저나 어저께 발령받았는데요. 그때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는 책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다문화를 왜 받아야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우리나라 세금도 내는 거 아닌데 왜 걔네들 왜 가르쳐? 두 번에 생각한 건 동정이었어. 불쌍한 애들이구나. 아니 미성년인 애들이 자기 의지로 내가 한번 한국에 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학교 한번 다녀보려 하고 온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 따라서 왔겠지. 아니면 자기는 생판 모르고 있는 엄마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더니 어느 날 중국에서 할머니랑 잘 살고 있는데 나 불러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한국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건데 나는 한국에 오고 싶지도 않아. 불쌍하구나. 그 다음엔 동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정이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웠어요. 나는 다문화 장학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문화에 관심도 없어요. 다른 학교 그 학교 다문화 많은 학교 선생님들만 너무 힘들어하지 다른 학교는 관심도 없어.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은 맨날 한국어 학급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학교로 막 계속 밀어요. 저기 선생님 교장 선생님 어느 학교 다니세요? 교장 선생님 어느 학교 다니세요? 입장초에 한국어 학급 있대. 어머님 거기 가세요. 그리고 원곡초에 한국이 외국인인 애들 그렇게 잘 가르친대. 어머님 거기 가세요. 법적으로 갈 수 있대요. 그렇게 미세요. 그럼 저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이 불쌍하고 착한 애들을 왜 그렇게 밀어? 그런데 제가 한 4, 5년 다문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도 편견인 거예요. 불쌍하니까 착할 것이다. 다문화 애들은 안 착해요. 걔네도 우리나라 애들이랑 똑같아요. 청소년인데 오죽하겠어요? 똑같이 학교 폭력하고요. 똑같이 선생님 말 안 듣고요. 왜 그러냐? 걔네들 그냥 청소년이고 13살, 14살짜리거든요. 그런 애들이 갖고 있는 문제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중에서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하고 어떤 애들은 한국어도 못하는데 공부도 지질이 안 하려고 해요. 똑같아요. 그땐 생각했어요. 얘네들도 그냥 똑같은 애들이구나.
다만 학습 조건이 다른 것뿐이구나. 그때는 좀 객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학교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란 곳은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는 아이들로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저는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그게 바로 동아주의에서 문화 다양성으로 나가는 거죠. 빨리 적응하는 거 필요해요. 중요하고요. 적응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싫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미국에서 아까 전에 제가 그거랑 관련된 건데, 이거는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모범적 소수. 미국 가면은 아시아 애들 너무 좋아한대요. 소수 사람인데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요.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 가면 곧 숙제 시키고요. 엄마 아빠가 애들은 의사, 변호사 이런 걸로만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거 얘기를 할 때 반대급부로 들은 게, 아시아 애들 봐. 걔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인종차별이 없다는 증거야 하는데 얘네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소수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다문 애들을 한두 명 잘하는 애, 제바. 저렇게 잘하는 애도 있는데 저런 애들은 지원받을만 하고 우리가 도와줄만 하지. 하지만 니네들은 아니야 하는, 저희도 지금 이런 인종적 모델적 소수는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얘네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니네들은 그렇게 못하니 하고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용한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애들을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중점인데 10분 남았네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실제로 운영은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교감 선생님들은 가장 처음하고 마지막과 중간만 잘 하시면 돼요. 가장 처음 뭐냐면, 요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요거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앉아 있다가 다음 사례 발표하실 분이 전국에서 최초로 특별학급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특별학급을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희가 특별학급 모델링을 어디서 따려면 특수학급에서 따왔어요. 특수학급의 풀아웃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특별학급에서 가르쳤다가 나머지는 특수학급이랑 똑같이 원적학급으로 돌려보는 시스템을 똑같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특수학급을 모델링 했어요. 개별화 교육과정도 특수학급에 있는 개별화 교육과정의 폼을 똑같이 따온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2012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백 개의 한국학급이 존재를 하게 됐고요. 원형은 특수학급 방식이고, 특수학급의 이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학급에 다문 학생이 한두 명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만든 특수학생이. 그런데 다문 학생이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어 학급이 초창기에는 매우 정확하고 학교에서 다문 학생 비율이 10에서 15% 정도 되면 이 학급의 모델이 매우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30% 이상의 다문 학생이 존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모델이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우선은 그거 한계를 감안하시고 들어보시자면, 우선은 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한국어 학급의 공간을 조성해 주시는 일인데,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시각을 길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국어 학급을 그러면 어디에다 배치할까요? 학교에 어디에? 원곡초등학교는 학교의 가장 중앙에 있으세요. 가장 아이들이 어디서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한국어 학급이 존재를 해요. 한국어 학급을 구석이나 이런 데 넣는 것보다는 가운데 넣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돌봄교실 생각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위치에 넣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데 넣어야 되고, 또 보편적 설계라는 것이 여기에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의 학급에 대한 개념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거기 어떤 교구 교재를 넣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 랩처럼 꾸며야 될지 돌봄 교실처럼 꾸며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모델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 한국어 교재를 배치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그 한국어학급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세계문화체험센터, 4분의 1 영어교실, 4분의 1 돌봄교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일반교실처럼 꾸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세요. 뭐 세계 음식 그런 현수막 같은 거 걸려있고, 그쵸?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 아이들이 한국어학급에서 교육을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가장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교실과 비슷하게 꾸며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실을 예를 들어서 신발주머니를 넣는다던가 급식을 받는다던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다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공간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지를 그거는 교장 선생님과 같이 생각해 주실 문제인 거죠. 다음에는 학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학생들이 그냥 되게 그 한국어 학급의 교육 과정 자체가 3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되게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그 다음에 적응 교육인데 되게 적응 교육에 뭐를 가르치게 되냐면 한국 문화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문화를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에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장구랑 소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목적은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통 문화를 세계 만방에 떠친다 매우 중요한데 이 아이는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한국 문화 교육이 한국의 전통 문화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시대에 입장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입상시에 여러 가지 뭐 생활 여건이라든가 생활 문화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교통카드 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학생의 문화적 특징, 가정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소통도 매우 중요하고 아까 전에 교육자들이 다문화 교육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아이들도 우리가 다문화예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을 접할 때 그 외국인이 나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고 다문화 감성도 그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면 그 선생님도 내가 그 아이에게 다문화적 교재로서 어떻게 되어야 될 것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교사들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특히 교장 선생님들한테는 첫 번째 한국어 학급 선생님들을 매우 케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맨 처음엔 한국어 학급 생기면 선생님들이 고마워하세요. 그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왜냐면 우리 애서 한국어 하나도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던 애가 10시간이면 거기 갔다 오면 선생님은 좀 편하시죠.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한국어 학교 선생님이 되게 수고한다 그러시는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한국어 교육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선생님이 저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심하게는 이 아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담임인데 그 한국어 선생님한테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럴 때 교장 선생님 필요하십니다. 한국어 교사는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지 그 아이의 생활지도와 담임을 담당하는 교사는 아니세요. 그리고 한국어를 한다는 거는 한국어의 그 어떤 부분만을 가르친다는 거지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그 원적 학급과 한국어 선생님이 공동으로 지고 있는 건데 교장 선생님이 그 사이에서 중재를 안 해주시면 한국어 선생님한테 모든 짐이 다 넘어가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 그 선생님한테 약간의 가산점이 있잖아요. 니는 점수도 받으면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은 그 원적학급 선생님과 한국어학급 선생님의 행정적, 협력적 관계를 잘 맺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침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한국어 학급 교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가르쳐야 된다는 명시적 지침이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가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학교에 수업 실수가 가장 많은 선생님이 교담 실수를 뺐을 때 시간보다는 많이 들이지 말라고.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는 잘 모르시고, 그리고 한국어 선생님이 맞다 보시면 거절을 잘 못하세요. 저 29시간까지 가르치는 선생님 봤어요. 이거는 교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순간 그분이 스스로 내가 안 할래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령상에 아이당 10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교사의 수업 시간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인사규정으로 이 한국어 학급의 담임이 몇 시간 정도로 수업을 해야 될지, 중등인 경우에는 어떤 업무까지 담임 업무를 맡아야 될지까지를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잘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교감 선생님이. 그게 교감 선생님이 하실 일이세요. 그리고 매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3월 초에는 민원이 아무도 한국어 학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는 민원이 항상 3월, 2월 달에 오세요. 그거를 설정하시는 것도 되게 힘드시고, 또 맡으시면 또 그 한국어 학급 선생님이 엄청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약간 워워해 주시는 거, 번아웃 오지 않도록. 그래야지 내년에도 그분이 아시지. 그쵸?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채무성이 강해서 한 번 하던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는 떨어져요. 그러지 않도록 워워해 주시는 것도 교장 선생님의 역할. 올해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학습 실수라든가 편성 같은 것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장 선생님들. 교육청을 만나실 때나 교육부를 만나실 거나 외부를 만나실 때 사랑과 질병과 힘듦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우리 학교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외부 사람 만나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힘드니까 참지, 우리 학교가 보듬으면 되지, 그런 거 우리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도 몰라줍니다. 교장 선생님 힘드신 거 교감 선생님만 아세요. 반드시.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아이들이 집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학교에 생기면 그 학교 주변으로 몰려. 이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애들이 많아서 한국어학교 만들었더니 한국어학교 만들어서 애들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내가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학교에서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의 짐까지 내가 얼마나 짊어지고 있지 않은지 교육청에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옆 학교에도 얘기하지 않으시면 그 학교면 평생 동안 영어토로 계속 힘드세요. 항상 이렇게 힘들다는 거, 우리가 이것들을 협력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니네 동네에 살면 네 학교가 받아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하고 사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특수학급처럼 다문화학급도, 한국어학급도 그냥 학교에 필수적으로 있는 그런 학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중 형성도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 외부 표현, 사랑도 표현, 힘듦도 표현, 그리고 우리 학급과 우리 선생님의 자랑스러움도 표현이 교장 선생님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얘가 이게 지금 되나 모르겠는데 딱 봐도 무슨 애 같아요? 외국 애 같죠? 그런데 얘가 한국어를 엄청 잘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엄청 잘합니다. 이걸 보면, 말 들어보면, 눈 감고 들으면 얘는 한국 여고생 같은 애거든요. 이런 거면 우리가 과연 그 아이를 싫어하는 게 다문화라서 싫어하는 건지, 뭘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저도 외국인 노동자의 딸이에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한국인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80년대 중동에 가셔서 일하셨던 그 외국 근로자셨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외국 노동자셨죠. 거기서 트럭 모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쿠웨이트랑 이라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쿠웨이트가 제 기억으로는 너무 선진국 같아요. 쿠웨이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손님들한테 얼마나 후하게 대하는지를 항상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쿠웨이트 사람이 알았을까요? 그 새까만 트럭 몰던 노동자의 딸이 커서
한 그 1,000만 명이 사는 그런 도에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돼서 이슬람 학생을 돕고, 지금은 이렇게 전국의 교장 선생님이 모였는데 와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걸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음식을 제접했던 쿠웨이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되게 호의적이에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여러분이 가르쳤던 어느 학생이, 아니면 그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학생이 커서 이렇게 그 나라의 교장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한국 사람들한테 왜 잘해줘야 되는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노동자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한 명 한 명이 그냥 한국어 모르는 외국인에 내가 빨리 6년 가르치고 3년 가르치고 넘겨야 될 애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나라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지 모르는 훌륭한 꿈나무라는 거 생각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같이 협력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